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제목 테이퍼링은 이미 시작되었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테이퍼링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더라. 우리 토마스료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토마스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매미 소리 들립니까, 선생님? 네,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수락산 중턱에 살아서 이 문을 닫고 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동네 사시네요. 산수 수려한, 네. 예, 시원하고 좋습니다. 일주일 미국 시장에서 사실 금요일 7월 고용지표를 기다리는 게 많았습니다. 특히 수요일에 ADP 고용 리포트가 안 좋게 나오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9시 9시 30분에 발표되는 7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증시에 압박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결과는 94만 3천 명 난팜 페이롤 비농업 고용자 수가 늘었고요. 이는 예상치 85만 명을 크게 넘어선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기존 5.9%에서 5.3%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죠. 당연히 증시도 다우지수 중심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먼저 궁금한 게 수요일 ADP 고용 리포트와는 다르게 이번 난팜 페이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보면은 ADP는 이제 민간기관에서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잖아요. 네. 참 민간 부분 고용 지표인데 ADP하고 난팜 페이롤하고 사실 차이가 어긋날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ADP 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래서 결국은 난팜 페이롤, 비농업 부문 고용 창출,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신뢰를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ADP는 실망스럽게 나와가서 이제 난팜 페이롤이 설령 나쁘게 나온다 할지라도 증시는 충격을 안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나오니까 이제 그 섹터별로 이제 극과 극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또 계절적인 게 있잖아요. 여름, 한여름. 네.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번에 난팜 페이롤 보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접객업, 걔가 하스피탈리티라고 그러는데, 뭐 식당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하여튼 그 사람 접객하는 그런 쪽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즈널한 계절적인 그런 좀 증가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그 배경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여론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뉴저지니까 바로 옆에 이제 강 건너가면은 뉴욕이고, 네. 또 그 바로 옆에는 커네디컷이고,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3개 주에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하는 방법이 조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나 실업자야, 이러면은 그냥 실업수당 줬어요. 근데 지난 한 달 전부터 뭔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냥 실업자야 하면 실업수당 주는 게 아니고, 네. 당신이, 잡을, 직장을 구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다가 원서를 냈느냐, 어디 업체에서 인터뷰를 했느냐, 이 증거를 대라. 예. 그래야만 실업수당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이게, 접객업, 이렇게 바닥에 있는 소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냥 나 실업자 해가 실업성 다 먹었거든요. 네. 근데 실업성 청구하는 방법이 바뀜을 해갖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았어요. 제 주변에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은 증거를 대야 되니까 증거를 못 대잖아요 지금. 자기가 실제 우리가 인터뷰 본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실업성 청구 그 방법이 변함을 해갖고 이 바닥권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잡으러 바깥으로 내몰리게 된 이런 현상이 이런 난판 페이롤의 숫자가 좋게 나온 배경이 아닐까.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실업성 청구 방법의 변화 이것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식은 한국에서도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려면 한국은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 나오거든요. 그게 미국하고 이제 미국도 한국처럼 비슷하게 바뀐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7월 난판 페이롤만 좋았던 게 아니라 발표되면서 6월에 발표된 난판 페이롤이 85만 명에서 93만 8천 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한 달 만의 일이 아니라 6월과 7월이 연속으로 9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야 이거 시장이 최근에 델타 변이종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7일 평균 그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계속 넘어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6월 그 다음에 7월까지 2개월 연속으로 9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야 이거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종 때문에 뭐 위험해질 거라는 거 이거 걱정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는 사실 최근에 지금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 다음 달 난판 페이롤에 나타날 수 있겠죠. 조금 이제 후행성이니까. 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은 제 주변에 미국 사람들 중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뭐 활동이나 움츠러진다 이런 기미는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백신 맞은 사람들은 걸려도 경미하게 지나가고 증상도 모르고 백신 안 맞은 저남부 스테이트들 그쪽에서 이제 좀 숫자가 많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경제 활동에 위축감은 전혀 안 들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하고는 약간 좀 현지의 다른 시각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요. 자, 10년 만기 채권금리를 볼 때 난판 페이롤 발표와 함께 하루 만에 6.54% 반등하며 1.3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0년 만기 이 채권금리 차트만 보면 완전히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뭐 델타 바이러스 그 공포도 있고 또 미국 경제 성장의 둔화 우려감 이것이 증시에서 상당히 팽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계속 바닥으로 이제 기어갔었는데 최근에 며칠 전부터 바닥에서 튀어오르기 이제 시작해서 또 금요일에는 확연하게 그동안에 상당히 저항선으로 보였던 그 선마저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국채 금리는 상승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연준이 사실은 가장 그 국채매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하는 그 단초로서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노동시장의 그 성장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난판 페이롤을 해갖고 그것이 이제 확실히 이제 입증됐으니까 그러잖아도 월가에서는 아마 늦어도 9월달 정도에는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테이퍼링 시작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왔었는데 금요일날 난판 페이롤 수치로 나오면서 확실히 그런 기조가 더 굳어졌고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민주당 그 상원 의원 중에서 그 항상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 여기에 딴지 거는 분이 맨친조 그 상원 의원이잖아요. 조 만친. 예. 네네. 이분이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에게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서신을 보냈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좋고 활성화되고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있는 이 참에 그 다음에 연방 정부의 그 부채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가는 이런 국면에 여전히 당신은 돈 풀기를 계속하느냐? 이것을 빨리 중지해라. 하루빨리 중지하고 이 연방 정부 부채 이것도 좀 제어할 겸 또 이미 풀 가동으로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이상 추가적인 부양책은 쓰지 마라. 이렇게 개인적인 압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인가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그 상원 그 투표 절차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 중에서 맨친조 의원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월 의장으로서는 본인의 그 차기 연준 의장 임명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상당히 그 압박감도 작용할 거라고 보고 또 최근에 연준 그 위원들 중에 지방 그 연준 은행장들의 중에서 조기에 그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그쪽 진영에 한 사람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금요일 난판 페이롤 이걸로 그 기점으로 해갖고 테이퍼링은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도 지금부터 계속 상향으로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전에 상원에서 이제 지명자를 후보를 뽑고 그 안에서 이제 지명자를 대통령께 건의하는 순서를 할 것인데 일단 그 과정에 있다. 이 점 참조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그 지금 파월 의장이 차기 그 연준 의장이 임명될 게 확실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다른 연준 의원 중에서 또 놓고 대등한 놓고 저울대에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그 후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맨친조 의원의 그 서신이 파월 의장에게는 상당히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예상하면 솔직히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민간 영역에서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것인데 불과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채권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줬었어요. 부담을 어떻게 보면 채권금리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금요일 난판 페이롤이 6월 수정과 함께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경제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한 것이죠. 맞죠, 선생님? 네네. 예. 그리고 이 채권 금리와 함께 미국 경제 방향, 그다음에 채권 금리 방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골드 가격입니다. 근데 골드 가격이 금요일 온스당 45달러가 하락하면서 1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즉 골드 시장만 보면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채권 금리 상승과 함께 테이퍼링은 굳이 12월, 9월 달에 FOMC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금요일 난판 페이롤과 함께 이미 시작된 것이다. 골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서 반대 쪽에 있는 이제 금 가격은 이제 급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원유도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강달러의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원유 가격도 이제 하락. 물론 이제 원유 가격은 이제 최대 수입국인 이제 중국 내의 그 코로나 확산. 예. 이것 때문에 수요 감소, 이제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세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10년 국채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증시의 그 속담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 했잖아요. 예. 근데 금요일에 난판 페이롤을 기점으로 해갖고 10년물 국채금리에는 소문에 상승하기 시작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8월 25일인가요? 연준 그 미링이. 26일에서 28일. 네네. 연준 미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잭슨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선생님, 시장 참여자들은. 선생님, 네네. 8월에 잭슨홀이고, 9월에 FOMC. 제가 봤네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은 잭슨홀에서 뭔가, 이제 국채금리,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반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문에 상승해서 오히려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국채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 힘든,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소문에서, 지금 상승 곡선이 가팔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만 보유하고 있는 통찰인데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곧 경제 회복, 경기 상승에 자신감 없어서는 테이퍼링을 언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결국 그때까지는 사실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통찰 역시 우리 무릎이 채 꿇기 전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는 선생님 말씀 맞고요. 자, 여기 왜냐하면은 제가 왜 소문에 상승하냐 이러면은 사실 그 투자 세계에서는 누가 더 빨리 움직이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이 딱 보이면요 빨리 움직입니다. 네. 특히 스마트머니들은 네. 남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소문에 상승하는 거죠. 그렇다가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정지 상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뉴스에 포커스 둘 게 아니고 그렇죠. 소문에다가 포커스 두고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목요일까지 이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차이, 즉 장단기 금리 국채 차이가 0.98%까지 하락했다가 금요일 순식간에 1.09%로 확대되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뭐 이렇게 경기 상승,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걸 감안해서 전통가치주, 뭐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금요일부터 분석이 나오지만 엄밀히 보면 제가 월요일에 제 특집 방송으로 방송을 한 것처럼 이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지난주에도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월요일날 미소님 유튜브 예. 8월 증시 변화에 대비하라. 예. 이거 아주 결정적으로 잘 이제 멘트해 주셨는데 그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감 이것이 팽배해갖고 진짜 증시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예. 근데 진짜 상승 교수님 방송 이후의 변화를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류가 이제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적시에 아주 투자 전략 좋은 투자 전략 이렇게 콜해 주셔갖고 저도 그거 듣고 제 생각도 많이 수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네. 칭찬해 주니까 제가 지금 안 보이시게 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미국에서는 최근 람바다 변이종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유튜버에서는 대폭락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델타 변이종이든 람바다 종이든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앞서 말씀하신 공화당 지지 지역인 남부 지역에서조차도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 9월 18일인가요? 그때부터는 아예 최소한 1차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이상, 즉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식당, 뭐 차육관 이런 데를 아예 출입 금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즉 델타 변이종 때문에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지난주부터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주식 위주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난판 페이롤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다음 주에는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뉴욕시도 그렇지만은 각 대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단체들 이게 이 백신 주사 이 의무화 이게 점점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 내의 바이러스 확산 이거는 사실 저는 걱정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접종률이 워낙 높고 예. 그래서 뭐 걸려도 사망률도 지금 낮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해외 경제 파워가 큰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가 만일 바로 코로나가 확산돼서 경제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난판 페이롤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예. 이럴 때는 금리의 상승에 약한 게 그 성장주거든요. 그렇죠. 성장 기술. 그 다음에 금리 상승에 강한 것이 전통 가치주고.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증시를 보면 확연히 갈렸어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뱅크가 가장 많이 뛰어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눌려버렸죠. 예. 하락으로. 네. 눌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이 바이러스 미국 내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나느냐 이제 이런 시각도 있어갖고 네. 뭐 항공주, 뭐 크루즈 여행, 뭐 카지노, 예. 뭐 이런 주식들이 또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기술주는 진짜 초우량주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사실 가능한 피해야 되고 전통 우량 전통 가치주 이쪽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선생님도 언급하셨듯이 투자자들이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 정도 올랐다가 바로 꼬꾸라지는데 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지난 7월 초에 한국에서 이제 거리두기 4단계라 해서 2인 이상 저녁에 만나지도 못하고 이걸 발표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주식 사야 된다 그랬고 이번 주 월화수에는 계속 거리두기 4단계 뭐 한국이 이제 주말에 연기가 2주 연기됐는데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가 약간 짜그라지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걸 감안해서 현금 다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네. 결국 시장은 항상 이렇게 지금보다 최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최악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 반대로 간다 이렇게 감안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죠? 네. 예. 저도 제가 운영하는 그 투자방의 회원들에게 목요일 날에 우리가 뱅크주하고 국채금리에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설령 금요일 날 난판 페이롤이 조금 저조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올해 남아있는 그 스케줄로 볼 때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장 수혜를 크게 받는 것이 뱅크주다. 그렇죠. 네, 이래서 목요일날 그게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금요일날 하여튼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뱅크주예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에서도 우리가 이제 2배짜리 ETF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도 이제 수익 괜찮았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한 발 앞서서 뭐 사실 뭐 증시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증시에서 예상은 무의미하고 차후 대응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네.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주식을 사면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없죠.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경우 대응하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금요일 난판 페이롤 발표 하루 전에 골드만삭스는 S&P 500 인덱스, 즉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 지수를 기존에 4,500포인트를 제시하다가 4,700포인트로 약 6% 업사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루 전에 이런 업사이드를 제시한 것을 보면 난판페이로 결과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만 봐도 금요일 난판페이로 즉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향후 델타 변이종 상관없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을 결국은 골드만삭스도 정당화한 목표 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들은 뭐 우리하고 다르게 뭐 인공지능 컴퓨터로 이제 뭐 코로나든지 경제 활동 이런 거를 수시로 그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발 빠르죠. 네.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제시한 그 S&P 타겟 프라이스를 올린 그 배경은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여전히 낮고 네. 또 미국의 경제 성장 이 속도로 올 때 S&P에 소속된 기업들의 EPS도 3분기에도 더 증가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근거로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서 5월가에서는 지금 가장 불리시하게 콜한 데가 이제 골드만삭스고 두 번째가 그 누구죠? 탐리. 예. 그분은 이제 4,600 정도 이제 콜한 거고 그 밑으로 이제 4,400, 4,300 뭐 이래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 골드만삭스가 지금 이제 월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골드만삭스의 콜에 항상 기르고 있는데 뭐 4,700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4,600만 간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월요일에는 이 증시에 대해서 이걸 돈을 다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사실 하다가 예. 골드만삭스가 4,700코를 부를 때 조금 안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매수 쪽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골드만삭스가 이 지수 목표 S&P 500 연말 목표 지수를 4,700포인트로 오르면서 핵심 이유는 이미 골드만삭스는 상반기에 하반기 10년 만기 국채금리 타겟 그 퍼센트를 1.9%로 제시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예상보다 높지 않고 즉 1.6%가 연말 목표 지수인 걸 감안하면 그 정도 금리라면 S&P 500 밸류에이션이 지금 전체 기업 밸류에이션이 2200까지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4,700포인트를 본다.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언급한 채권금리하고도 골드만삭스하고 이 지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한국에서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행사를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근데 그 행사에 미국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네. 앨런 머스크는 그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전기차 인센티브 그 행사장에는 그 뒤에다가 GM하고 포드의 그 SUV 전기차 예. 그거를 딱 깔아놓고 기자회견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정권은 GM 포드 편이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미국의 제1등으로 달리고 있는 그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론 머스크는 그 초대도 못 받고 거기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GM, 포드 뭐 각종 이제 전기차 관계자들이 이제 쭉 둘러서 있었죠. 근데 일단은 그 전기차 인센티브 그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대당 7,500달러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가 미국 안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면은 2,500달러 추가를 주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차가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졌으면 또 추가로 2,500불 준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안에서 만든 노조가 있는 회사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테슬라에는 노조가 없어요. 그렇죠. 네네. 제가 미국의 그 전기통신
노조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노조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미국의 그 민주당과 노조는 완전히 그 조폭 두목과 행동대원,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노조들의 그, 우리는 주급이잖아요. 예. 주급에서 뭐 0.1%, 0.2% 이렇게 해갖고 강제로 뜯어갖고 민주당에게 정치 자금으로 보내요. 보내고 민주당은 노조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냐면은 제가 일했던 전기통신노조에 보면은 정부 기관 발주, 또 공기업 발주, 대기업 발주, 이 입찰 그 서류가 있잖아요. 거기 예. 보면 노조만 사용했으라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은 친노조 정권이기 때문에 이 노조가 없는 그 테슬라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금요일 날에 그 주식 판도를 보면은 그렇죠. GM 포드는 상승했는데 맞습니다. 테슬라는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편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정치적으로 미묘한 발언인데 우리 친수익파는 뭐 이거 신경 안 쓴다, 안 쓸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마존닷컴이 이제 그 이커머스, 즉 온라인 세일이 크게 하락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주가를 보면은 금요일에 진가닷컴, 즉 팬데믹으로 인해서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성장했던 진가닷컴이 약 20% 급락을 했고, 주중에는 로쿠 등, 즉 팬데믹 붐으로 성장을 했던 회사들이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완전히 주가 하락에 든서리를 맞았는데, 자, 결국 그렇다면 테이퍼링 국면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고, 아니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간주한다면, 앞서서 잠깐 언급한 대로 이 우리가 투자에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나 종목, 업종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채금리의 그 상승기에는 기술주는 이제 그 수혜를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기술주는 좀 가능한 피하는데, 특히 소형 기술주들 있잖아요. 예. 여기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네네. 네. 그 이제 소형주를 주로 하는 펀드가 아크 펀드잖아요. 예. 근데 아크 펀드의 숏 물량이 사상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크 펀드는 이 앞으로 남은 이제 국채금리 상승기, 여기에 가장 안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벌써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크 펀드에다가 숏을 대량 치는데 사상 최고로 이제 숏 물량에 이제 붙어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또 일부는 그러면 아크 펀드가 숏 스퀴즈 나서 대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개별 주식은 숏 스퀴즈가 날 수 있어도요, 펀드는 절대로 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크 펀드에 소속된 몇십 개, 몇백 개 그 주식 전체가 숏 스퀴즈 난다고 그러면은 가능한 일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크 펀드가 숏 스퀴즈 나서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꿈은 안 가지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이 아크 펀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또 최근에 어닝 발표하고 폭락하는 주식들 보면은 대개 소형 기술주들이에요. 그래서 엄청 지금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도 고평가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소형 기술주, 그 속에 무슨 첨단 기술을 갖고 논한다 할지라도 소형 기술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대신에 전통 가치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뱅크 섹터, 이거 가장 저는 좀 브라이트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코로나 에피센터 주식들 있잖아요, 섹터들. 리오프닝 주식이죠. 사실. 예, 카지노, 네네, 뭐 카지노, 크루즈, 항공주, 오일, 네. 뭐 이런 거 있죠. 식당 네, 차이 뭐 그런 것도, 네,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미국 경제가 좋으면서 또 금요일에 보면은
그 원자재 섹터가 예. 상승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원자재 쪽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이제 펀드스트랩 탐리 CEO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종 피크아웃을 다음 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계속 리포트를 쓰고 계신데, 그렇다면 델타 변이종 피크아웃이면은 이 채권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뭐 전통가치주, 경기민감주, 그 다음에 탐리 이분이 만들어낸 에피센터, 즉 카지노, 호텔, 여행, 뭐 이런 등등 이 리오프닝 주식이죠. 이런 주식 위주로 일단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목요일 날 그 장중에 이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 탐리 씨가 카지노, 크루즈, 뭐 항공주 이런 걸 추천한다. 네. 이제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5일주는 제가 이미 갖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카지노 주식 중에 뭘 살까 고민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소위 카지노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대규모의 카지노들은 외국에서 여행객이 들어와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 여행 제한 이런 게 지금 확대되고 있어갖고 외국의 여행객들이 와서 이 카지노를 메워줄 찬스는 낮고,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 내 내국인들이 몰려가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카지노는 뭘까? 이제 그걸 설치된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찾아낸 게 CNTY, 센츄리 카지노라고요. 했는데 금요일 날 17% 올라왔어요. 아, 역시. 네. 그래서 이 카지노에서도 조금 우리가 구별되게, 탐리 씨가 설령 카지노 주식 좋다 할지라도 구별되게, 이게 이 고객이 해외에서 오는가 미국 국내인가 이런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선생님하고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한 게, 한국에서도 카지노주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L,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선생님하고 동일하게 말씀드렸거든요. 해외에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와야 되는 해외 중심 카지노는 손대지 말고 한국 내 내국인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나는 강원랜드가 좋게 보고, 그 다음에 국내 식자재 관련해서 CJ 프레시웨이를 좋게 본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 선생님도 동일하게 같은 방향에서 생각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좀 큰 섹터로는 제가 이제 뱅크 섹터를 좋게 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물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게 뱅크주인데, 또 뱅크주는 그 이번 그 후반기 그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이것이 상당히 크게 지금 사상 최고로 계획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뱅크주의 주가를 밀어 올리는 한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뱅크를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40분이 다 됐는데, 선생님 방금 또 전략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다음 주나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조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듣고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S&P 그 증시 지수는 앞으로 급하게 뭐 급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S&P 안에 섹터별로는 명암이 분명히 갈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조금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 같고, 또 이제 전통 가치주들은 이제 상승. 근데 그 미국의 파우치 박사가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정점은 아직 멀었고, 좀 진짜 미국에서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12만 명이더라고요. 예. 하루. 근데 이것이 30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나오는데, 그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나타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건데, 아주 극소수로 나타나고 있는 다른 변이 정도 많대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백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제가 볼 때는 만일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계속 거듭하다가
기존 백신으로 통제가 안 되는 변이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진짜 시장이 혼비백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데 이 전통 가치주, 기술주 이렇게 하면서 무모하게 적극적으로 풀베팅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여전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선생님의 통찰, 지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결국 리오픈 주식. 지난주 월요일에 미리 이미 일주일 전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지만 팬데믹 붐은 끝났다. 관련 종목들, 애플, 아이폰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의 하락이 일주일 이어졌습니다. 예, 보신 분들은 서둘러 대응하셨을 것이고, 하다가 기회를 주신 분도 계실 것인데, 예, 주식시장은 항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옳은 선택, 바른 선택하셔서 다음 주, 아니, 연말까지, 아니, 평생 친수익파로 남아 계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